한 달 반 동안 미뤄왔던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이 확정됐습니다. 내일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이 오릅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동해시 인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에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뒷북 대응도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여야 모두 전수조사를 해보자고 맞섰습니다. 충북 청주 농가 5곳에 이어 인근 증평군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구제역 발생 농가가 6곳으로 늘었습니다. 최초 발생 농가 주변 3km인 방역대를 벗어나 광범위한 확산이 우려됩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갑니다. 내일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이 오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하는 등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네, 산업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더 내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이 올해 초 대비 3,000원가량 증가하는 수준이고요.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했을 때 인상 금액입니다. 가스요금은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메가줄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4,400원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가 조금 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8원 오르고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오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요금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전은 21년과 지난해인 22년 38.5조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2조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6조 원에서 올해 1분기 3조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간부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과 핵심 자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 계획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인상된 전기와 가스요금 당장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네, 요금이 오르면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취약계층의 평균 전력 사용량 313kWh까지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요금 인상 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화시킬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선 반영해 단기간 요금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다른 가구들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절감한 전기 사용량에 대해 킬로와트시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등 킬로와트시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회의 시간 중이든 쉬는 시간이든 상임위 활동 중에 거래한 건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허위 의혹들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하고 정치적인 어떤 도의적 책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제해 왔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여야 의원 모두를 조사하자고 맞서고 있는데요. 여야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재판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더라도 당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시간 가까이 진행된 쇄신 의원총회 결론인데 의총장에선 김 의원을 향한 성토와 함께 이재명 대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쇄신의총은 당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거액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6시간 경론 뒤 내놓은 결의문에는 탈당자이지만 추가 조사를 진행해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 5월 통과, 당 윤리기구 강화, 그리고 부패 방지를 위한 당 혁신기구 설치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악화하는 여론에 이재명 대표는 의혹 제기 아흐레 만에 대국민 사과를 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겼어야 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김남국 의원이 무책임하게 탈당을 했다며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규명 없이 당을 나가 당을 더 궁지로 몰았다는 겁니다. 조사도 계속하고 국회 윤리위원회도 제소해라. 그리고 즉각적으로 처리해라. 비슷한 의견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압도적이에요. 지금까지 10몇 분 하신 것 같은데 다 비슷해요. 지도부가 더 책임 있게 해라. 김 의원 관련 추가 자료를 받기 어려워 실제로는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돼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지도부를 향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돈봉투 의혹 때나 거액 코인 논란 때나 리더십 부족으로 당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건데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재신임까지 물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쇄신의총이 자칫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도 남았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의총에서 나온 이 대표 재신임론에 그 주장을 한 당사자야말로 당원들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주당이 6시간에 걸친 쇄신 의총을 거쳐서 결의안을 냈지만 당내에서는 이것조차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주장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중진들도 얘기했고 초선들도 얘기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결의안의 첫 번째 항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요. 어제 우리 의원들이 뭘 한 거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최종적인 결의문을 보고 매우 불쾌해서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그 코인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 자진 신고센터, 신고센터를 만들자. 아하. 그리고 그거에 혹시라도 신고를 등한시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 불이익을 주는 등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도부끼리 모여서 그 최종적으로 성안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은 좀 빠진 것 굉장히 아쉽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김남국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투자금 출처가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고
만약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가격을 높이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거라면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을 받았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인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비싼 편인데다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에 손님을 뺏긴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높은 금리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9,500여 가구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 1층 상가도 곳곳에 공실이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 지하철역과 이어지는 지하 1층 상가는 훨씬 더 썰렁합니다. 통로 양옆으로 절반 이상이 비었고 임대 문의라는 팻말과 전화번호만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 위축이 돼 있고, 네, 또 코로나 여파도 있고, 또 이제 여기 임대료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으면은 공실이 생기는 거죠. 이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은 9.7%로 10%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한 집합 상가의 공실률은 서울 평균 8.1%이고 강남권에선 잠실 세내역과 논현역 등이 높았습니다. 강남권 집합 상가의 투자 수익률은 0.85%로 1년 전에 절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상가 임대 가격 지수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상승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금리와 실물 경기 악화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와 복합 쇼핑몰로 생필품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모바일 쇼핑의 일상화로 상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분양가도 비싼 편이어서 분양받은 투자자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대단지 아파트 상가도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넘나드는 분양가 때문에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비싸서 그렇죠. 다른 데보다 엄청 비싸죠. 약간 제한은 1억 약간 안 되고 1층으로 가면 조금 넘고요. 같은 이유로 서울 개포동 3,300여 가구 아파트 상가도 분양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당분간 아파트 내 상가의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대학가에는 학생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빈 상가들이 많습니다. 건물 주인들이 애써 비싼 임대료를 낮추기보다 비워두는 걸 선호하면서 상권 회복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붐비고 중국인 관광객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상권이 활발하던 이화여대 앞입니다. 대면 수업이 부활하면서 학생들은 늘었지만 점포들이 나란히 비어있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띕니다. 정문 바로 앞 상가는 이렇게 통째로 텅 비어있고 지하철역까지 이어지는 큰 길가에도 임대 문의가 써붙은 공실들이 즐비합니다. 또 다른 핵심 상권인 정문부터 신촌 기차역까지 이어지는 이화여대길. 상가 건물 29개 가운데 비어있는 1층 매장만 21개에 달합니다. 제가 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상권이 그래도 살아있었어가지고 활발하고 옷가게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했는데 요즘에는 다 없어졌더라고요. 복작복작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올해 1분기 신촌과 이대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점차 회복되는 추세지만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2.3%로 전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합니다. 여전히 높은 임대료도 상권 회복 걸림돌입니다. 5평 남짓한 1층 매장 임대료가 보증금 1억에 월세 400에서 500만 원에 이르다 보니 상가 전체가 통째로 2년 넘게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억에 5배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안 주는 거예요. 계약서를 안 써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네, 저희가 사람을 붙여도. 그러니까 공실이 그냥 공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인들은 10년 만에 풀린 권장업종 해제에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의류와 잡화 매장, 미용실로 한정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상가 입점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가 원래 옷가게 거리였잖아요. 근데 옷가게들이 많이 없어져서 음식점이 좀 이렇게 생겨가지고 먹자골목이 형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싼 상가 임대료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 특화단지 조성 등 상권이 완전히 살아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최근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어른이 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대 100살이 만기인 보장 상품까지 잇따라 출시됐는데 보험사가 보장성 보험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30살 직장인 A씨는 3년 전 지인의 권유로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다른 일반 상품 보험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장 범위도 넓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30살 전이라면 어린이 보험을 어른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추천을 받아서 보험료가 다른 어른 보험이랑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좀 저렴한 면이 있어서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험 가입자가 느는 가운데 최근 한 생명보험사에서는 가입 연령을 35살까지 늘린 어른이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종신상품 가입률이 낮은 젊은 층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기성세대에 비해 보험에 대한 관심이 적은 2030 고객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포화 상태인 보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셈법도 깔렸습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미래 수익성을 의미하는 보험계약 마진, CSM이 중요 지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험과 암보험, 운전자 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의 경우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CSM이 높게 산정되지만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처럼 만기에 고객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저축성 상품은 부채로 집계돼 불리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업 실적과 가치를 보여주는 CSM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급기야 보험 기간이 최대 100살인 최장기 보장성 상품까지 출시됐습니다. 이처럼 보험이 특정 상품으로 편중되자 금융감독원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에게 단기의 회계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성장을 계획하도록 당부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시장 경쟁을 해치는 불안전 판매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을 나간 2살 배기가 700m 떨어진 도로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이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비가 꽤 많이 제법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교차로에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인 게 확인이 되고요. 그러나 이 우산을 쓴 어린이가 인도에서 건널목으로 내려옵니다. 자기 키만한 우산을 들고 빨간불에도 건널목을 건너다가 갑자기 교차로 중앙으로 몸을 틀어서 중앙으로 다가갑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쪽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파란불로 바뀌면서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차로 중앙으로 달려갑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가 다행히 차에서 내려서 뛰어가던 아이를 안아들고 인도로 나옵니다. 아이가 있던 자리로 곧바로 차가 지나갈 만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이집 마당에서 야외 활동을 하다가 밖으로 나간 2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에서 700m 떨어진 이 도로에서 발견된 겁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던 거고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이 운전자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차만 보면 소리를 지르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게 부모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하고 당시 목격자와 CCTV를 토대로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구교실의 운영자금 1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정 감독의 변호인은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강정 감독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도 없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재판에 넘겨진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2명은 1억 6천만 원이 넘는 운영 자금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횡령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어머니에게서 투자받은 수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40대 남성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형제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40대 형제는 지난 12일 저녁 7시부터 14시간 가까이 40대 남성 C씨를 주거지에 감금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술에 취해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가둔 채 1시간 반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성 A씨는 그제 새벽 5시 40분쯤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차량에 태운 뒤 B씨가 내려달라고 하는데도 무시하고 김포시 마산역 인근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최고 학년이 되어 보니 왜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교 가고 싶다. 학교 가고 싶다. 학교 가고 싶다.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학창시절 많이 부르고 또 들었던 노래 스승의 은혜, 이 곡 익숙하실 텐데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많은 교사들이 이 가사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 조사 결과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교사는 10명 가운데 2명에 불과했습니다. 만족도를 보니까 23.6%,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 수치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 사람도 20%에 그쳤습니다. 역시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요. 이렇게 교사들이 직업을 기피하고 힘들어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교권 추락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 침해는 10,000건이 넘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모욕, 명예훼손이 55.6%로 절반을 넘었고요. 상해폭행, 부당 간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사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 행동,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부모의 민원, 관계 유지였는데요. 적극 지도를 통해 돌아오는 건 무차별적 항의, 신고뿐이니 점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교권. 그래서 교원의 96.2%는 교사 면책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각종 소송, 협박에서 지켜줄 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실태를 김연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교사들의 호소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 4명 중 1명은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교사들이 겪는 고통 어느 정도일까? 네가 그 유명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가 그렇게 했더만 얘도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완전 잘못으로 욕 한 번 했다고 몰고 가는데 내 이 교감 새끼는 내가 가고 고개 놓을 거야. 너는 박정부 학교 사는 일이 뭐고 도대체? 와 진짜 X네 이거. 당신 어디 있는데? 교무실로 하면 되나? 네, 교무실로 오십시오 그러면. CCTV 없는 마당에서 만나자. 의도자에 나오면 알았나? 심각한 욕설과 협박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무력감과 교직에 대한 회의도 심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저를 이제 실사가 나온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전 진상 학부모 한 명의 말이 더 중요하고 교사를 위한 법은 없다라는 걸 되게 여실히 느꼈고 지금 휴직 중이고요.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땅에 다시 살 수 있을까, 내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무차별적인 민원이 아동 학대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교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처리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위였고 4번 중 1번은 아동학대 신고 협박 또는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형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900건에 육박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교원 대상 설문조사마다 교사들의 바람 1위는 교권 회복, 특히 아동학대 신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바로 직위해제되면서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정당한 교육 활동이 법으로 좀 보호될 수 있는. 특히 교원단체들은 다음 달 28일 부여되는 생활지도권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데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면책특권 관련 법안은 이제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점점 고된 일이 돼 간다지만 이런 선생님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써달라며 학교에 큰 돈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이 선생님이 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지영 기자가 이 선생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다친 아이의 무릎에 꼼꼼히 연고를 바릅니다. 발목이 삐끗한 아이도 오른발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오른발 속이 더부룩한 아이도 스스럼 없이 문을 두드리는 곳. 서울 면목초등학교 보건실입니다. 이 학교 김소희 보건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2천만 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의복이나 아니면 병원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교장 선생님, 저는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딱 들어오는데 4월 중순쯤 됐는데 롱패딩을 입고 오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들만 둘이거든요.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에 학부모들은 감사함을 전하고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학생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즘 그렇게 드물지가 않아요. 많이 감사드리고 동료 선생님들도 감동을 전합니다. 저는 솔직히 많이 놀랐거든요. 사실 그 기부하신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정말 학생들이 대하는 마음이 진짜 크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소희 선생님의 아이들을 위한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에도 다니던 초등학교에 2천만 원을 기부했던 겁니다.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보건 선생님. 아이들이 각자의 개성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 똑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오늘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이승우 전 대광초 교장을 비롯한 현장의 교원들을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 의견을 받아들여 제2요구권을 의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 당정 인사들이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이 보건의료 직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한 총리 역시 이 법안이 의료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오히려 더 민주당의 정치 활동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어 지금 의료 현장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간호법안을 공포하면 정부가 민생 현장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간호법안은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당정 의견을 받아들여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로 다시 법안이 넘어오지만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다만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법률이 아닌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스쿨존을 쉽게 알아보도록 기점과 종점을 노면에 표시하고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고 보도가 없는 곳에는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하고 스쿨존과 관광지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맞춤 단속도 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 의료 직역 간 타협과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간호법은 의료 단일 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총선표만 계산하고 입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질 거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 공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간호사 단체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당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 공약이었고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심의 의결됐는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 사실을 나열해 거부권을 건의했다며 62만 간호인 총괄기로 누명을 바로잡고 발언 책임자들을 단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정부 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비대위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간호법에 대한 제2요구권 건의는 공정하고 상식적이었다고 옹호하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강원도 동해시 부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가장 큰 규모고 앞서서는 규모 2가 넘는 지진이 16차례나 있었습니다. 더 큰 지진이 오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지진 현황 그리고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오늘 아침 6시 20분쯤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인데요. 이번 지진으로 이 강원도와 경북에서는 진도 3, 그리고 충청과 경기에서는 진도 1에서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 정도면 정지하고 있는 차가 흔들리거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진동을 느낄 정도의 흔들림입니다. 이런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했다면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데요. 다행히 오늘 지진은 해역에서 발생한 데다 지진이 50km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 이 내륙까지 전파되는데 에너지가 약화돼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해는 오늘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어제 오전 8시쯤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에 발령한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오늘부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지진 비상 대응반도 운영에 후속 상황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에만 유독 지진이 자주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네, 가장 큰 원인은 동해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진은 지표면의 단층대가 끊어지면서 발생하는데요. 이 동해는 일반적인 단층대가 아니라 동해가 넓어지는 확장 과정에서 지각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불안정하고 응력의 축적도 잘 돼서 연이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지진은 조금 다릅니다. 이 좁은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지난 4월 22일 이후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 횟수를 보면 규모 2 이상의 지진은 16차례, 그리고 더 작은 규모의 미소 지진은 55차례나 됩니다. 또 이 중 규모 3.0의 이상 지진이 발생한 곳을 보면 이렇게 비슷한 해역 안에서 발생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아직 단층대를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동해 지진의 경우는 확장성을 갖기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단층대에 응력이 쌓여 지진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생한 지진은 역단층의 영향으로 분석돼 이 단층면의 상태에 따라 앞으로 규모 6대의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지진은 현대과학으로도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입니다.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을 미리 숙지하고 대피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아침 강원도 동해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이 원전에는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정상 운전 중이라며 모든 원전에서 지진 계측값이 지진 경보 설정값 미만으로 측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이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이유를 제시하라고 군 검사를 압박한 건 계급과 지위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소수자에게 독방 수용 등을 보장하지 않는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에 대해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안정된 수용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A교도소 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A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은 성소수자인 본인의 특성상 독방 수용을 요청했지만 A교도소장이 오히려 진정인을 다른 교도소로 이송하는 등 징벌 조치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대반격을 앞두고 유럽을 순방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 안에 러시아가 패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이 지원한 무기는 러시아 본토가 아닌 영토 수복에만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독일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카롤루스 대제상을 받았습니다. 유럽 통합에 기여한 공로입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 words about Ukraine. First of all, about Ukraine and our heroes and our soldiers and our children. Thank you very much. My appreciation. 1950년에 제정된 이 상은 지난해 말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인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메르켈 전 독일 총리,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프란치스코 교황 등이 역대 수상자입니다. Ukraina tut, ak Ukraina ce Europa. Die Ukraine ist hier und die Ukraine ist Europa. Herzlichen Glückwunsch und Slava Ukraini.
젤렌스키 대통령은 임박한 대반격에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Саме зараз час, щоб вже цього року ми визначали завершення цієї війни. Вже цього року ми можемо зробити поразку агресора незворотньою.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격의 목적은 영토 수복이라면서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탈리아와 독일 그리고 프랑스까지 이어지는 이번 순방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독일로부터 탱크와 장갑차 50대 등 27억 유로 4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최신의 전투기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슐츠 총리는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의 방공 체계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튀르키예 대선에서 친러시아 성향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박빙으로 앞섰지만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후보 클루츠 다로올루 대표와 오는 28일 결선 투표를 치르는데요.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에도 영향이 미칠 거로 예상됩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서 에르도안 현 대통령은 근소한 차이로 상대 후보를 앞섰지만 과반 득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선 투표를 받아들였습니다. Milletimiz tercihini seçimin ikinci tura kalmasından yana yaptıysa onun da başımızın üstünde yeri var. 야당 단일 후보 클루츠 다로올루 공화인민당 대표는 선거 부정을 제기하면서도 결선 투표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rdoğan bütün iftira ve hakaretlerine rağmen beklediği sonucu alamamıştır. Bu seçimi ikinci turda mutlaka ama mutlaka kazanacağız. Herkes bunu görecek. 이에 따라 오는 28일 결선 투표로 최종 승자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총리와 대통령으로 20년 동안 튀르키예를 이끌어온 에르도안 대통령은 결선 투표에서 이길 경우 추가 5년 임기를 보장한 헌법에 따라 2033년까지 30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대선에 앞서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였던 클루츠 다로올루 후보는 최종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남은 운명의 2주 동안 양진영의 결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튀르키예 대선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우크라이나전에 따른 대러 제재 불참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내 갈등 유발 등 튀르키예의 친러 노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클루츠 다로올루 대표가 집권하면 친서방 정책을 통해 유럽연합과 나토 관계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양측 후보의 서방과 러시아에 대한 노선이 극명하게 갈려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서방과 러시아의 희비도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 서울은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7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합니다. 하지만 오후 한때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부분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서울 27도, 강릉 28도, 광주와 대전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고온 현상이 절정에 달하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